하드웨어, 즉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과 하드웨어 해킹 얘기가 이제 다 끝났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된 거지? 다 이해가 된 거죠? 그죠? 아이고, 우리 벌레들 들어와서 고생이 많아요. 예. 얼음, 예. 내가 땡은 한참 이따 해줄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킹을 한 뭐, 5163 부대. 그 이제 5163 부대라는 게, 그게 516 새벽 3시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시간이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5163 부대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을 가지고 삼성 갤럭시 폰을 홍보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5163 부대라는 걸 강조하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지금 국정원 해킹 뉴스가 두 가지야. 하나는 삼성 갤럭시 홍보, 다른 하나는 5163 부대라는 걸 강조하면서 5163 부대라는 걸 강조하면서 무서워서 못 살겠다. 5163이 5월 16일 새벽 3시에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걸 상징으로 한 숫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난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지금 이 스파이 앱을 사용한 게 이명박 때부터야. 스파이 앱을 사용한 게 이명박 때부터라니까? 2006년부터 미국에서 스파이 앱이 개발됐고, 이탈리아 업체에서 우리나라가 그걸 구매하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야. 2010년인가? 그죠? 2009년인가 10년부터 이탈리아 업체에서 2011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스파이 앱을 구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5163 부대, 5163 부대라는 뉴스도 나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야. 이게 이명박 때부터 그 앱을 구입을 했고, 그걸로 스파이 앱을 심어가지고 감시를 했는데, 아니, 박근혜 지지율이 51.63%? 그걸 어떻게 알고 5163이야? 또, 박근혜가 대통령도 아닌데, 5163 부대라고 불렀다? 그것도 말이 안 돼. 나는 그래서, 그 5163 부대라고 얘기하는 기사도 난 좀 수상하다는 거야. 나는 그게 공포몰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살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표현. 예. 7452 부대, 5163 부대. 저 내용이 뭐예요? 지금 방송 저기 있어요? 버퍼 있어요? 버퍼 없죠? 왜 방폭이라래? 서버가 불안해요?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방송이 지금 저기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시청하기가 어려워요? 버퍼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개인적인 버퍼 걸리시는 분들은 주변을 돌아와 보세요. 이게 보통 한 4시경이 그 인터넷 접속 숫자가 늘어나는 시간이야. 우리 방도 이 시간에 접속자 수가 항상 제일 많아. 4시부터 4시 반 사이에. 그래서 버퍼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 접속자가 많을 때, 그때 버퍼가 있는 거예요. 채팅창에다 쓰지 마시고, 채팅창에다 쓰지 마시고, 각자 나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겁나는 거. 내가 볼 때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이 지난주에 나온 거는요, 그 전에 이제 3월달에 국정원에서 스파이웨어를 구입했을 거다라는 그 추측이 나왔는데, 이번에 증거가 까진 거야. 자, 우리 이번 뉴스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3월달에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서 우리 국정원이 스파이웨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감청하는 장치를 구입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걸 기사를 다 막았어. 3월달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안 사람이 없어. 그때 알았어요? 3월달에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는 얘기가 한 번 나왔는데, 도리어 그 당시에 그 언론사하고 기자를 겁을 주면서 너 이거 허위사실이면 너 박살내겠다 협박을 한 거야. 그 네티즌인 척 하는 놈들이. 그랬는데 5월달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금요일에 뭐가 발견된 거냐면, 그 이탈리아의 그 업체, 해킹 업체가 해킹을 당했어. 이탈리아 해킹 업체가,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을 판 회사가 해킹을 당해서 그동안 어느 나라에 해킹 프로그램을 팔았는지가 터진 거야. 그게 지금 12년 3월?
그게 12년 3월 기사예요? 올 3월 기사 아니고? 나는 올 3월 기사로 봤는데? 몰라. 하여튼 이전에 이 해킹 프로그램을 팔았다는 기사가 한번 터졌었는데 그때 그걸 다뤘던 기사들이 없었다고. 그때 막 협박을 해가지고 허위사실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뉴스가 다뤄지지 않고 묻혀버린 기사야. 그런데 이번에 터진 게 소위 그 각 국가에다가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먹은 업체가 해킹을 당해서 주고받은 이메일, 고객들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털린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나왔다. 우리 국정원에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스파이 앱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게 금요일 기사야. 그런데 그게 처음에 딱 나오니까 고현정, 조인성 열애설을 갖다 뒤집어 붙인 거야. 얼마나 급했으면 2년 전 그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사진 그거 한 장 가지고 호텔도 아니고 출국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로 그걸로 열애설을 막 퍼뜨리다가 안 되니까 이번 주에는 지네들도 보도를 하면서 어제 판을 짠 거지. 그래서 삼성 갤럭시 새 폰이 나올 때마다 해킹 요구? 지랄을 하네. 그런 뻘 기사를 한쪽에서 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 종편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하는 거야. 갤럭시 홍보가 한 팀, 그 다음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가 한 팀.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나 정부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겁주기용. 지금 이 국정원 해킹 문제를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거야. 크게 메이저 언론에서. 물론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이쪽은 다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이 아닌 소위 정말 순진한 국민들이 보는 메이저 언론들은 그렇게 두 가지의 이슈로 국정원 해킹 사건을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본질은 뭡니까? 예, 본질은. 국정원 해킹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누군가 당신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생활 감시, 난 떳떳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생활이 어느 때 쓰이느냐 하면, 그 사생활 감시했던 게 어느 때 쓰이느냐.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뭐 승진 누락이 됐다든가 아니면 불리한 요구를 받아서 내가 당당하게 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너 몇 년 전에 외도했지. 이렇게 들이밀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 주장을 못하게 되는 거야.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당당한 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의 개인정보를 누군가 매매한다는 거죠. 가령 지금 우리는 정부만 생각해. 정부에서만 우리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정부에서 사생활을 감시하면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특히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생활을 감시해서 그걸로 협박을 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생활을 감시하는 게 왜 문제냐. 우리의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게 왜 문제냐. 지네들 뜻에 어긋나면 그 사생활 감시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누가 되는 거냐. 가령 우리 회사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하수구에 버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 몇 년 전에 미성년자랑 뭐 했지? 이러면서 들이대. 그러면 그 얘기를 말을 못하고 이 사람은 침묵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피해는 누가 봐? 선량한 국민이 환경 파괴라는 걸로 받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 핵심을 알겠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왜 문제냐?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생활을 침해한 걸 가지고 그 침해한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랑 썸 탔지?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 자기가 어떤 여자를 비밀리에 사랑하는 게 있어. 그건 사랑이야. 하지만 뭔가 부당한 일을 이 회사에서 다수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려고 해.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여자를 사랑한 걸 약점 잡아서 너의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생활 침해로 약점을 잡는 거야. 가령 이제 사생활상 자기가 어떤 병의 치료를 받았다. 가령 누가 성병 치료를 받았다. 그럼 그 성병 치료 받은 걸 가지고 너 성병 치료 받았지? 라는 걸로 협박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약점이,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 침해는요,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공격 무기로 쓰이는 거야. 예. 아, 또 나오는 거야. 소설 쓰고 있네. 아유, 그게 이제 너네들 새로 나온 그 매뉴얼이야? 뭔가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만한, 맞아, 그럴 수 있어라고 심취해서 들을 때 소설 쓰고 있네. 자, 여러분, 예, 소설 쓰고 있네가 또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네, 신빙성 있다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도 뭐 중요한 얘기 나오면 꼭 소설 쓰고 있네. 그거 얼마 안 가면 사실로 판명됩니다. 예, 요거 얼마 안 지나면 이거 소설로 판명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노조 간부들을 이간질시키고, 예, 사생활 약점을 잡아서 그걸로 노조 간부들을 가령 도박을 했다든가, 불륜을 했다든가, 아니면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든가, 이런 약점들을 잡아서 그걸로 관리를 하는 거야. 자기네들의 거대한 부정부패에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라는 게 죄인 거야.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생활의 보장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라 그랬잖아. 그 정치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생활의 자유야. 내 신체의 자유, 내 사생활의 자유. 나의 사생활을 가지고 함부로 공격하지 나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자유. 그래서 함부로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그거를 과거에는 비판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사생활 보호가 가장 잘 되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걸 가장 끔찍한 범죄로 여겼어.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로 뒤집어졌어? 9.11 사태. 9.11 사태가 난 다음에 부시 정부에서 모든 테러리스트를 감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내 사생활이 공개되는 거다. 사생활을 공개하더라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사생활 침해하면서 약간 유색인종, 아랍권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체포라는 거야. 테러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관타나모로 데려가서 고문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잡혀간 사람들 중에 실제 테러에 연관된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거야. 미국에서 관타나모로 테러 위험 관련성 있다고 끌려가서 고문당한 사람들 중에 진짜 테러 관련된 사람이 10%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90% 이상이 테러와 무관한데 가서 고문당했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 그게 불가능한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 이 9.11 사태, IS의 위협, 이슬람 급진 세력이라는 공포의 존재를 만들어서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각국 정부가 다 이 스파이 프로그램을 샀다는 거 아니야. 결국 정적을 감시하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이런 스파이 프로그램을 산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스파이 프로그램을 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 소위 대부분 독재국가야. 대부분 독재국가이거나 혹은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스파이 앱을 왜 샀겠어? 왜? 노동자를 감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노동운동을 감시하는 거. 우리나라는 노동운동이 별로 요즘에 완전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시하는 게 노동운동이야. 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월드컵을 얘기하고 프로스포츠를 미친 듯이 만들어서 홍보하게. 그게 스포츠에다가 이 노동자들의 관심을 쏟아붓고 가슴 큰 여자들에게 노동자의 관심을 쏟아부어서 이 금융자본이 노동임금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스파이 앱을 구입하고 있는 거지. 전 세계 정권이. 그 나라의 정권들은 대부분 경제 권력들이 밀어준 권력들이야. 경제 권력의 후원을 받아서 집권한 정치 권력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감시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자를 감시하겠죠.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숫자보다 전체적인 민주주의 숫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자들을 감시하고 위축시키고 겁주기 위해서 사생활을 감시한 다음에 이 사람의 취향,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는 몇 년 전에 되게 소름 끼친 뉴스가 있었어. 뭐냐 하면 오바마의 선거 전략. 오바마의 선거 전략에 빅데이터라고 나와요. 그거 들어봤어요? 찾아봐. 오바마 빅데이터라고 한번 찾아봐봐. 미국에서 오바마 선거운동팀이 활용한 데이터가 빅데이터야. 그 빅데이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관심사가 뭔지를 다 자료로 추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를 모은 다음에 그 관심사에 관계된 마케팅을 하는 기법이 빅데이터 기법이에요. 오바마가 그 빅데이터 기법으로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당 메일을 보냈다는 거야. 이 빅데이터 기법은 사실은 기업용인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어떤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해. 그러면 그 쇼핑한 기록이 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쇼핑몰에 들어가면 권장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목록 쫙 뜬다. 그게 빅데이터야. 여러분의 흔적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령 아프리카에 광고가 떠. 그것도 같은 기법이야. 한 번이라도 클릭했으면 그 관계된 내용이 클릭으로 뜨는 거야. 이미 빅데이터는 기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서 그걸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맞춤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내 정보를 그들이 활용한 거야. 유튜브의 맞춤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설정하지 않았는데 뜨는 거는. 아니면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입수해갖고 얘가 로그인을 하면 너가 좋아할 만한 거야. 싹 갖다 입맛대로 제공을 하는 거. 이건 나의 흔적을 추적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상업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용된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럼 그게 왜 나쁘냐? 사실 여러분, 우리 딸들이 좀 독특하잖아. 근데 우리는 세자매인데, 우리 세자매가 굉장히 좀 성격이 독특해. 그 중에 우리 언니는 이제 고등학교 지리선생으로 퇴직한 사람이야. 우리 언니는 내비게이션을 아주 혐오해.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혐오해서 항상 지도를 딱 본 다음에 여기 길이 있군. 그러면서 그렇게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여행을 갈 때는 늘 내가 내비게이션에 의존한다고 막 무시를 해. 그러면서 내가 우리 언니랑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 언니가 다니는 길에는 차가 없는 거야. 우리 언니랑 여행을 가면 언제나 도로에 차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언니 혹시 휴거가 일어난 거 아닐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저기 휴거가 돼서 올라가고 우리만 남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랬단 말이야. 매번 어디를 갈 때, 어느 길을 갈 때 거의 길에 사람이 없어. 그거 정말 수상하다 그랬어. 이유를 알았어. 내비게이션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항상 모든 기계적으로 같은 길을 유도하는 거야. 모두 같은 길을 유도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상대적으로 한산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 언니가 가는 길은 언제나 차가 없어갖고 나는 사람들이 왜 없을까? 아니 솔직히요, 아무도 없는 밤길 가봐. 그거 좀 그래, 느낌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가 동물이 튀어나오면 교통사고 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언니는 매번 빈길로 가는 거야.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다니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으로 시키는 길은 계속 막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맞춤 쇼핑이 왜 나빠요? 그 맞춤 쇼핑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옛날에 마트로 돌아가 봐. 옛날에는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마트에서 사는 게 반값 가까이 쌌어요. 기억나요? 한 70% 정도가 쌌어. 마트의 물건 가격이 슈퍼 물건 가격보다 70%, 30%가 쌌어.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마트를 갔죠. 그래서 슈퍼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마트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이 마트 물가는 대부분 이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돈을 내는 슈퍼하고 그 계량 수치가 다른 거야. 그래서 저항을 못하고 계속 물가가 오른 거야. 마트에서 생활 물가가 그렇게 올린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뇌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슈퍼를 가면 슈퍼 물가가 마트 물가보다 싸. 도리어 마트는요, 1+1이란 이름으로 불필요한 과소비를 요구하면서 그 돈을 너무 많이 마트에서 빨아먹어버려. 내가 필요한 건 한 두루마리인데 두 두루마리를 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소비 방식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소비를 못하게끔, 한마디로 세뇌 소비라는 거야. 잘못된 소비를 하게끔 그들이 유도하는 거예요. 아주 심리적으로. 그러니 눈높이의 매장에 그 가격 진열대 가격 진열하기 위해서 뒷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상업 자체가 소비 쇼핑에도 고도의 심리전과 돈놀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쓰고, 광고도 그런 거잖아요. 광고를 보고 세뇌당하고, 그 마트에 가면 물건이 싸다는 잘못된 세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굉장히 비싼 물건들을 쓰고 있는 거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자기네들이 뒷돈 받은 물건을 눈높이 매대에 진열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물건,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위 빅데이터라든가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게,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보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소위 그 인터넷 사찰 문제, 이 인터넷 사찰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이 인터넷으로 우리의 사생활을 감찰한 후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 뭐라 그러나, 한동안 유명한 그 저기가 있었어. 그 누가 메일을 보내잖아. 메일인가 문자를 보내서 나는 당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 아무 번호한테나 그렇게 보내.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걸 주변에 알리겠다. 그래갖고 입금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대잖아. 그래서 입금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대잖아요. 그렇게 사생활이 털리면 그 정부에서 쓰는 그런 정보가 있다. 사기꾼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걸 범죄로 규정하고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불륜은 보호받아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불륜을 보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생활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놈들, 그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원천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진짜 널 데리고 내가 이 방송을 하니 내가 진짜 휴가를 가야지. 들어올 때 IQ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진짜. 사실 말이에요. 요즘에 모텔이 전부 다 무인텔이 되고 있어. 무인텔이 되는 이유가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잖아. 그 뭐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도 무인텔이고, 대부분 불륜인 거 아니야. 목격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텔이 유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무인텔은 왜 이렇게 번성한 걸까요? 우리 언니는 도시에 모텔이 많은 이유가 시골에서 어른들이 오면 주무실 곳이 없어서 모텔이 많은가 보다 그랬대. 에휴, 내가 진짜 목사 사모니까 좀 떨어졌어. 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떨어졌어. 모든 목사 사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세상 볼 줄 몰랐다는 얘기지.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이렇게 보죠. 자, 근데 좌우지간 그럼 왜 그렇게 불륜을 조장할까요? 불륜을 조장하고 불륜을 묵인하고 불륜을 이용하고 어떤 만화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어디서 봤더라? 인터넷에서 무슨 만화였는데 산을 간 거야. 등산을 하러 갔더니 막 남자 여자가 전부 다 손 붙잡고 등산을 온 거야. 그러니까 남자 둘이 그런 거야. 자, 여기서 불륜을 그 불륜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해 볼까? 그런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여보,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라고 외쳐. 그러자 손 붙잡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싹 흩어지는 거야. 그만큼 불륜 커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웹툰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이제 그 컷 만화에 그런 게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불륜이 많을까요? 예. 이 불륜의 원인이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도덕적 개념의 부족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나는 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만이 아니야. 전 세계에 불륜이 만연해. 근데 특히 우리나라의 불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게 문제야. 지금 우리나라에 불륜이 이렇게 만연한 거는요.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할 때 사랑은 옵션이잖아. 대부분은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거지. 조건에 따라 결혼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야. 결혼의 사랑은 옵션이란 말을 듣고 내가 기가 막혔다니까요.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도 직업 보고,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남자도 결혼할 때 가문을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가 아무리 뼈 빠지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 의사가 돼도 성공을 못해. 아내 집안이 뻥뻥한 재벌 집안이 아니면 성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변호사 의사들이 많아요. 진짜 불쌍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혼의 조건이 사랑이 아니라 그 결혼이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하기 때문에 이혼도 많고 불륜도 많은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그게 현실 아님? 아니?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물론 내가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머리를 쓰다가 결혼했지만,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가 우리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는 내가 남편을 아내로서 잘 이렇게 내가 빨래를 잘해, 밥을 잘해, 뭐 남편한테 고분고분하기를 해, 뭐 정말 여성적 매력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나는 그때 결혼할 당시 애를 안 낳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내가 참 부적합하다. 근데 우리 남편은 남편감으로는 최고지만 내가 아내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남편으로서는 참 남자로서는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해서 결혼을 하더라도요,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그냥 이게 호감과 조건과 호감으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유지가 안 돼. 그런데 이 조건 결혼은 사실은요, 이 조건하고 불륜은 더 관계가 있어. 차라리 이혼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들이야. 이혼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들인데, 이혼하지 않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조건을 유지하는 거야. 계약 조건 유지하듯이. 예. 계약 조건 유지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륜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이 안드로이드 이 스파이 앱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호황을 누릴 수 있는, 호황을 누리는 상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 지금 불륜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불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스파이 앱은 굉장히 많은 상품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파이 앱뿐만이 그러니까 이 뭐 불륜하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야. 내가 불륜을 예로 들은 건 뭐 나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하는 사람들만 두려운 문제가 아니다. 많은 일반인들도 불륜과 관계된 사람들 전부 다 위험한 문제다. 그럼 불륜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가령 이건 왕따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야. 회사 사람들이, 회사에서 상사나 누군가가 얘를 좀 괴롭히고 싶다, 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그러면 요구를 해갖고 너의 정보를 빼내. 나중에 이런 물건은요, 나중에 이런 상품 가격이 다운됩니다. 틀림없이 그 보급용이 나와요. 그럼 아무나 그런 앱을 깔아갖고 상대방의 그 휴대폰을, 그 사생활을 뺏은 다음에 그걸로 막 협박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생활 침해는 중범죄예요. 예. 사생활 침해는 중범죄야. 그런데 그걸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사생활로 민간 사찰을 해서 개인을 감시하고 협박거리를 삼고 혹은 범죄를 조작하고, 그렇게 국정원 내에서 그런 목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면 이건 물러나야 될 문제죠. 예. 이건 정권이 물러나야 될 문제야. 만약에 노무현이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탄핵하겠지. 그죠? 왜냐? 옛날에 김대중 때, 옛날에 그 과거에 김대중 이전에는 언제나 민간 사찰이 당연했던 거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는 국가정보원에서 민간 사찰을 그냥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정치한 사람들은 그냥 사찰 당하려니 그러고 살아. 남편이 정치인이면 당연히, 특히 야당 정치인이면 사찰 당하는 걸 기본으로 알고 살았어. 그런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그러니까 그다음 국정원이 아니라 안기부였지. 국정원으로 바뀐 다음이었나? 하여튼 그 국가정보기관이 예전처럼 민간 사찰을 하다가 그게 언론에 털린 거야. 그때 난리 났었어요. 막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어떻게 민간 사찰을 하느냐. 그러면서 민간 사찰을 한 김대중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쌩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그 민간 사찰을 중단해버린 거야. 금지시켰어.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때는 대놓고 민간 사찰을 당연히 하지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간 사찰을 하면 조중동에서 거품을 물고 지랄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 사찰했다고 거품을 무는 게 아니라 갤럭시 폰 장사하고 있어. 삼성전자 폰 장사하고 있고, 아니면 또 한쪽에서는 겁주기. 너의 사생활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너의 사생활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위축을 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민주 세력들을 각가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위축을 시키는 거야. 사생활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사생활은 우리 개인의 영역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내가 계속 동성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부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를 사회 문제로 만들어서 막 사회적으로 다루고 있어. 근데 나는 과연 이게 정상이냐 싶은 거예요. 동성애를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자들은 정말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동성애 합법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동성애 자체가 합법이야, 불법이야? 우리나라 동성애 불법 아니에요. 이거 봐.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야. 동성애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니야. 몰랐지? 동성애 합법화라는 게 이제까지는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불법이었는데 지금 막 동성애를 합법으로 하려고 그런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동성애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야.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지금도 동성애 자체는 왜 우리의 헌법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역이라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오늘 처음 아신 분.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말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동성 결혼의 합법화 얘기야. 동성 결혼. 동성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우리가 부부니까 인정해달라. 혼인신고를 해주는 게 그게 동성 결혼. 동성 결혼 합법화 얘기야. 그러니까 동성 결혼 합법화 얘기하고 동성애 합법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것도 몰랐던 분들 많죠? 예. 그래서 동성 결혼 합법화랑 동성애 합법화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고,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은 개무식한 거야. 정말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 동성결혼 합법화란 말이 나온 거고, 실제로는요, 동성결혼 합법화 얘기야. 동성애 합법화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는 다른 얘기다. 아니, 왜 청와대에 가서 할 얘기를 여기 와서 그래. 그러면 동성결혼 합법화란 말은 또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 잠깐만요.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동성부부가, 외국은 이제 동성부부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게이 부부. 그러니까 외국말로 게이가, 우리는 뭐 여자는 레즈비언, 남자는 게이 이렇게 부르잖아. 그게 아니래. 그냥 이게 영국식 영어인가? 영국에서는 그냥 무조건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그래. 동성애자는 그냥 게이라고 불러. 근데 게이 부부가 많았던 거야. 많았는데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에 32개인가? 거기에서만 동성부부의 결혼을 인정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동성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보조적인 역할을 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집에서 살림해도 결혼할 때 재산을 반으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재산 분할 신청을 요구할 수 있잖아, 법적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32개 주에서는 그게 됐지만 나머지 18개에서 그게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부부의 재산 분할권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의 개념은 결국은 재산권이야. 동성부부의 재산 분할권을 인정해준다는 거. 그게 부부니까. 그런 얘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잘 모르면서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개무식한 거짓말이야. 정말 씨발놈들인 거예요. 이게 다 뭐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렇게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그걸 잘 몰랐어.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를 몰랐어. 예. 왜냐면 불법이라는 건 법으로 이렇게 하면 죄다. 무슨 죄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죄야. 그리고 그건 불법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불법이 아닌데 합법화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박원순이 미국 가서 한 얘기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걸 미국에 있는 아주 못돼 처먹은 그 한인 신문이 그거를 동성애를 찬성했다 거짓 보도를 했고, 그걸 우리나라에 미친 그 대형교회에서 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허위사실이 유포된 거야. 박원순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결혼 찬성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 그런 얘기를 퍼돌린 새끼들은 모두 다 나쁜 놈들이야.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고, 무식해서 한 짓이다. 예. 자, 리얼 추천합시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 너나 추천을 하면 되지. 왜 남들더러 추천하라고 강요질이야. 꺼져. 자, 추천들 많이 하셨어요. 아까 3,300명 넘게 봤다. 3,400명이 넘게 보는 걸 내가 봤는데, 지금 추천은 2,900. 역시 500명이 아직도 추천 안 하고 버티고 있어. 너희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올 거야. 평생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환하게 웃어서 다가오고 있어. 그때 길거리에서 그 사람 앞에서 네 다리에 줄줄 녹색 설사가 흐를지어다. 녹색 물설사가 흐를지어다. 오늘 추천하는 벌이야. 이렇게 녹색 설사의 저주를 해도 추천 안 한 애들 눈에 기저귀 차고 방송 보지. 디펜드하고 방송 보는 거지. 그래서 녹색 설사를 할지언정 추천 안 한다 이러고 버티는 요원들이지. 더러운 새끼들. 냄새나!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벌써 4시 반인데 이제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박근혜 발언 선거법 위반 아니다.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 어쩌고 막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이 박근혜가 유승민에게 분노했다. 그렇게 보도했잖아. 그죠? 선관위가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는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 그러니까 판정을 했어. 자, 여러분. 근데 박근혜가 부들부들 떨면서 배신의 정치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때 모든 언론이 뭐라고 보도했어요? 그게 유승민 욕한 거다. 유승민을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라고 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선거법에서요. 선거법에서 특정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게끔 표현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해당이 돼. 자, 명예훼손 얘기를 하면 선거법이 아니라 명예훼손. 명예훼손상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가 듣든지 이게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을 했다면 그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박근혜가 그 유승민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배신의 정치라는 거를 내년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잖아. 그때 모든 사람이 이거는 유승민한테 욕한 거라고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건 만인이 유승민을 욕한 거라는 걸 다 알았단 얘기야.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거는 특정인을 지칭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대요. 예. 도대체 대한민국 선관위는 기준이 뭐야? 박근혜면 합법, 박근혜가 아니면 불법이야? 박근혜는 공정, 박근혜가 아니면 모두 불공정이야? 박근혜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고 박근혜가 아니면 모두 실정법 위반이야? 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이 됐던 사람이야.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것도 내가 처음인 것 같던데? 나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근데 내가 선거법 위반도 보통 무슨 보통은 선거로 구속이 되거나 이러는 거는 돈 때문에 구속돼요. 선거 불법 자금 이런 문제로 구속이 돼. 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어. 그런데 난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3개월 만에 나를 풀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나는 허위 사실은 무죄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3개월 억울한 옥살이 했잖아. 그런데 나한텐 여전히 징역 3개월이 남아있어. 이유가 뭐냐?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나는 아직도 징역 3개월이 아니야, 이제 없어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징역 3개월은 넘어갔는데 나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그 징역 3개월을 산 사람이야.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고. 그걸로 처벌받은 게 내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어이없죠?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하면 구속될 수 있지. 근데 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거야. 그런데 그걸 후보 비방죄라고 구속까지 시켰던 선관위가, 구속까지 요구했던 선관위가, 박근혜는 모든 뉴스에서 그 배신의 정치, 그게 유승민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언론 중에 박근혜가 얘기한 배신의 정치가 유승민을 비판한 게 아니라고 보도한 언론 있어? 아니,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언론 중에 그 당시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게 유승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거다라고 보도 안 한 언론 있냐고. 내가 볼 때 없어. 모두가 다 유승민에게 한 말이라고 이해했어. 모든 언론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건 유승민을 심판하라는 박근혜의 주장이라고 다 받아들인 거야. 그런데 선관위가 그건 박근혜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어. 노무현은 기자가 사적으로 녹음기를 끄고 물어본 거야. 오프 더 레코드. 보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물어봤어.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어떻게 생각하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오프 더 레코드상에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가지고 탄핵까지 간 나라야, 이 나라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고 얘기했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전부 다 그게 유승민을 비판한 거라고 보도했는데, 뭐?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야? 지금 이런 선관위를 가지고 내년에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고. 어? 선관위가 이렇게 나오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냐고.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는 야권 관계자는 무조건 선거법 위반, 여권은 선거법 위반 아니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무조건 선거법 위반 아니고 박근혜와 새누리가 아니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있잖아요. 사법부와 선관위가 권력의 시녀가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느 나라나 사법부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굉장히 또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관위와 사법부가 권력의 신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 얘기 지나가면서 박근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박근혜가 4월 재보선 직전에 한 말 기억나세요? 그 영상 좀 찾아와봐. 박근혜가 그 당시에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가만있어 봐. 그 영상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내가 글로 된 거는 찾았어. 박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이제 광복절 특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박근혜가 이번에 이제 광복절 특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경제인 특사를 할 것처럼 지금 간복을 하고 있어. 자, 그때 박근혜가 4월 달에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의, 이거 아침 뉴스보다 이거 좀 많이 표현이 약화됐다. 사면을 비판하면서 사면의 필요 조건을 강조해서, 갑자기 그 부분이 못 찾겠다. 이 뉴스 아니었나? 이거 맞는데.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려면. 아침하고 기사가 바뀌었네? 예. 혹시 국면 전환용, 여기에 보면 영상이 나오나요? 사면에 대한 표현? 예. 이것도 글로 되어 있는 거네. 예. 요거 말고 그 박근혜 발언 자체, 예. 이게 지금 난 이 노컷 뷰에서 만든 2분짜리 이게 굉장히 일단 글이 빠르고, 예. 되게 글이 빨라가지고요. 우리 방송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저게 좀 글자가 천천히 나와야 내가 그걸 읽어주고 그래야지 우리 이제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이 그걸 같이 듣는데, 이건 너무나 빨리빨리 통과가 돼서 지나가기 때문에 뒤쪽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좀 그래. 국가 발전과 나온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 가석방 문제라든가 이것은 국민의 법 감정 또 그 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법무부가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하고,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예, 뭐 국면 전환의 필요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당 내분 사태 같은 그리고 국민과의 어떤 거의 좀 소통의 부족이라거나 여러 가지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정치적인 어떤 곤란함을 이번 사면 서민 생계형 그 사면을 대량으로 추진하면서 이걸 일종의 방탄용으로 해가지고 소수의 어떤 그 경제인과 또 내년 총선 정치인을 섞어서 예.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여겨집니다. 예.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저기로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근혜가 직접 얘기한 내용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면을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유 진정.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4월달에 그 메르스 때문에 오신 분들은 그때 상황을 모를 거예요. 그 4월달 상황이 어땠냐면 4월 말에 재보선이 있었어. 그런데 그 재보선에 어떤 야권이 약진할까봐 정치적인 이슈를 선거가 아닌 걸로 묻었어야 됐어. 그때 갑자기 성완종이 자살을 한 거야. 그러면서 성완종 주머니에서 8명의 박근혜 측근 명단이 나와. 성완종이 억울하다.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살했어요. 인터뷰를 한 후에 나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인데 왜 나를 저기 표적 수사하느냐, 그런 항의를 하고 이제 죽으면서 주머니에서 박근혜 측근을 포함한 8명의 명단을 종이에 적어놓고 얼마 줬다는 것까지 써놓고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뉴스로 지방선거,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 때까지 3주 동안을 내리도배를 했어. 그러다 선거 한 3일 전인가 박근혜가 저 말을 해요. 박근혜가 저 말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성완종을 사면한 거, 그게 문제가 많다. 특히 원칙 없는 경제인 사면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 성완종 사면을. 근데 이미 성완종 사면은 노무현 정부와 무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요청한 거라고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도 노무현이 사면했다라고 막 찍어 붙이면서 그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막 자기가 그랬거든. 그래놓고 지금 8.15 광복절 특사로 경제인을 사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제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 통합 때문이래. 지금 현재 재벌들이 왜 감옥에 있는 거죠? 지금 재벌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냐? 특정 경제사범 가중처벌법에 위반된 거야. 그러니까 특정경제가중법인가 뭔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돈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 내야 될 돈, 줘야 될 돈을 제대로 안 주고 그것도 금액이 크고, 그래서 이 그 횡령, 배임, 탈세 이런 것들 때문에 특가법이라래. 그 정확한 명칭 좀 찾아봐봐. 특정 경제 무슨 가중처벌법으로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임.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업의 이익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익이 적다라고 속이고 그 돈을 빼돌리고 이런 식. 횡령. 그 다음에 이제 탈세. 이런 거기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컸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을 풀어주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특정 경제와 관계된 거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이건 경제 관련 특별법이라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에요? 정확한 명칭입니까? 정확한 명칭 좀 알아오세요. 좌우지간 얘네들은 한마디로 사기죄 중에서도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감옥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막 왜 재벌을 사면하냐고 욕을 하면 아마 이제 그 생계형 범죄 내가 감옥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소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사범이야. 경제사범이 뭐냐? 사기죄라는 거야. 그럼 사기죄가 뭐냐?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못 갚으면 사기죄야. 다 경제사범이야. 내가 특히 이제 여자 사옥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 사옥의 대부분이 그 경제사범이에요.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인죄도 한 명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난 층이 달라서 모르고 대부분 우리 층에는 경제사범들이었어.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 근데 그 사기 금액이 얼마냐? 2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아서 들어온 사람. 5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아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기죄로 잡혀 있는 거야.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못 갚았겠어.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몸으로 때우고 있다니까? 그런데 쟤네는 몇 천억을 탈세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그랬던 놈들 아니야. 그런 놈들을 지금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국민통합, 두 번째가 경제 활성화래. 그지? 첫 번째가 국민통합이고 두 번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래.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범죄를 왜 알아오라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오케이, 맞아, 저거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건전한 국민경제 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한마디로 전두환 시절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법을 만들었어. 지금 이 재벌들이 살고 있는 범죄가 저걸 어겨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건전한 국민 경제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쟤네들을 사면하는 게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요게 지금 말이 돼, 안 돼? 박근혜가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 사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벌을 사면하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재벌을 사면해서 일자리가 늘어난 거 봤어요? 성완종 사면해가지고 일자리 늘어났어요? 재벌을 사면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누가 그래? 재벌을 사면하면, 그러면서 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회장이 없어서 회장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사면을 해야 된대. 그래서 회장이 잡혀 들어가고 거기 주식 떨어졌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SK 주식이 SK 회장 잡혀 들어가서 주식값 떨어졌냐고. 안 떨어졌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막 이익 냈다고 계속 주식시장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회장이 없어도 기업이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그 회장이 없어서 기업이 어렵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장이 나와야 된다고 개뻥을 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일자리 창출하겠어요? 나는 정사면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 형집행 정지라고 1년 동안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정말로 정규직이 다 늘어나고 최태원이가 나와서 SK 관련 모든 직원들이 사내 하청 이런 거 하지 않고 전부 다 정규직 되고 전부 다 월급을 실질임금을 받게 되면 생활임금을 받게 되면 그때 사면. 그런데 나와갖고 그런 짓 안 하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짓 하면 도로형 집행. 내 말이 어때?
내가 그래야 돼. 내 말이 맞잖아. 경제인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개빵을 치면서 그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한 번이라도 일자리가 늘은 적이 있냐고. 깜짝해가지고 속임수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기사는 쓰겠지. 그런데 1년 뒤, 2년 뒤 그 사람들이 계속 직장에 다녀? 아니잖아. 무슨 회장을 저기 내보내주면 일자리가 된다는 개빵을 치고 자빠졌어.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쟤네들이 그 박근혜가 왜 경제인을 사면하느냐. 내가 볼 때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언론의 비판 때문이라고 본 거야. 그 언론은 뭘로 운영이 돼? 재벌의 광고비로 운영이 돼. 그러니까 재벌이 광고비를 주면서 이 운영되는 언론이 자기를 계속 까대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재벌을 사면해주면 재벌의 광고비를 받는 언론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면을 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혹이 든다. 그런 얘기죠. 이게 틀린 추측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된 추측이야? 내가 지금 얘기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틀린 추측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뭐가 틀렸다는 거야? 내 추측이 틀렸다고? 아까 지금 두 사람이 틀린 추측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거야? 지금 재벌을 내보내주는 건 맞긴 한데 너무 단순한 추측임. 세상은 단순해. 복잡하게 얘기해도 단순한 거야. 왜 재벌을 풀어주느냐? 한마디로 아니 팩트잖아. 첫째 팩트.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은 재벌들이 광고비를 내고 그 광고로 유지되고 있다. 근데 그 언론이 지금 일제히 박근혜를 까고 있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 세 가지가 팩트 아니야. 재벌이 모든 언론에 광고를 대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이 박근혜를 까고 있다. 그 다음에 박근혜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세 가지가 팩트야. 그러면 박근혜가 이제까지 경제인을 사면 안 하는 걸 자기의 자존심으로 알았던 사람이 왜 경제인을 사면하겠다는 거겠어. 이건 결국은 그 재벌 언론들이 재벌을 풀어주면 자기에 대해서 좋게 글을 써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기 욕을 덜 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한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왜 돈 때문이라 그래? 무슨 돈? 박근혜가 돈 때문에 재벌을 풀어준다고 누가 그래? 왜 돈 때문에 풀어줘? 재벌이 사면되면 돈을 줘? 총선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 왜? 야, 총선 때 잡아뒀어야 돈을 풀지. 내년에 가서 풀어준다고 그래야 돈을 갖고 오지. 이미 풀어줬는데 왜 돈을 줘? 돈 이미 풀어준다며. 야, 아니 뭐 돈을 나중에 받고 물건 준 사람 봤어? 물론 외상도 있긴 하지. 근데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지금 미리 풀어준다고? 무슨 사면 외상도 아니고 그건 내가 볼 때 돈 때문에 아니라 봐. 선거 자금 때문은 아니고 선거 자금 때문에. 아까 왜 지지율과 연관됐냐고. 지금 이게 박근혜가 국면 전환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언론 보도에서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나오잖아. 지지율이 폭락해서. 그 얘기잖아. 지지율이 폭락한 원인이 뭐냐고. 모든 언론이 박근혜를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까대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물론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사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얘네들을 이제 사면하기로 하면 갑자기 언론에서 뭐 이렇게 핑크빛 전망들을 내세울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뭔가 좀 풀리나? 경제가 풀리나? 국민이 또 속아 넘어갈 거야? 그러면 지지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게 사기쳐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건 같은 얘기지. 결국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지지율 올려보자는 그런 속셈으로 지금 경제인 사면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예.
우선 형집행정지로 한 다음에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반성을 한다면 그 다음에 사면순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요.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만약에 회장을 풀어주면 일자리가 창출되나 싶어서 국민들이 찬성하고, 국민들이 찬성하게 하면서 찬성하는 정책을 펼친 대통령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개사기지. 경제인 사면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웃기는 게 뭐냐? 옛날에 왜 이명박이 이건희를 단독 사면을 했어요. 그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더라? 몇 년이야? 올림픽이 12년에 있었지. 그러면 16년이네? 18년인가? 동계올림픽은 18년인가? 자, 문제는 뭐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건희를 사면한다. 그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건희랑 이명박이 김연아를 가운데서 놓고 사진 찍었잖아. 자기네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고. 그거 다 기억나죠? 동계올림픽 유치됐다고 막 이건희랑 이명박이랑 김연아 가운데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다고. 자, 그런데 그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왜? 이건희가 올림픽위원회에서 세계 IOC 위원회에서 그 5년 동안 활동 정지를 받았어. 한마디로 이건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만약에 이건희가 활동을 했다면 그건 불법 유치가 되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었던 거지. 이건희를 그럼 무슨 사면한 거냐? 이건희가 몇 조 원을 탈세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되는데, 감옥을 가는 대신 자기가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걸 약속하고 감옥을 피한 거야. 그러나 몇 년의 집행유예라는 게 남아 있었는데 그걸 이명박 정부에서 없애준 거야. 사면을 해준 거야. 그러면서 이건희가 당당하게 삼성의 제왕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실 그 이건희가 돌아와서 자기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라고 뻥을 쳤지만, 그거는 이건희가 만약에 그랬다라면 그거는 IOC 위원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IOC 위원회에서는 이미 이건희가 활동 정지가 됐기 때문에 불법 로비를 받은 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그러면 정말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한 걸까요? 이게 아니라고.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나라가 없어. 이제까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돈 번 도시가 딱 하나래. 릴레한메르? 릴레한메르라는 도시 하나 빼놓고는 동계올림픽을 해서 전부 다 무지막지한 적자를 받은 거야. 왜? 그 동계올림픽에 무슨 스카이점프, 뭐라래? 그 스키점프라든가 동계올림픽의 모든 경기장이 못 써.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산악을 깎아야 되는 거야.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눈은 거의 안 와. 작년에 눈 거의 안 왔잖아. 그런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면 반드시 적자가 되는 거야. 캐나다가 10조인가 적자가, 아니야. 캐나다가 하여튼 1조 원이, 몇 조 원의 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동계올림픽을 안 하려는 분위기였던 거야. 그런데 그걸 억지로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주장을 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계올림픽 그 시즌에 우리나라랑 경쟁했다는 나라들이 사실은 경쟁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하계올림픽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하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동계올림픽을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유치했다고 그러면서 쇼를 한 거야. 그러면서 최문순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거지. 지금 이 동계올림픽이요, 어마어마한 적자가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 강원도는 오로지 환경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볼 때 강원도 수입에 감자보다 관광이 더 중요했어. 그런데 그 강원도를 이 경기장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자연님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난 이명박 이건희한테 지게 해야 된다고 봐. 이명박 이건희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환경을 복구시키라고 해야 된다고 봐. 예.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누구 강퇴시켜라 이런 사람도요 같이 강퇴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아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뭐냐?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법인세를 깎아줬어.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제도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깎아주는 법인세가 얼마? 6조 8천억. 이명박이 즉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한 해 동안에 깎아주는 세금이 6조 8천억이래.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 정도의 6조 8천억의 세수입 부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뭘로 메꿨을까요? 세수입 부족을 존나리 범칙금 걷고 그 다음에 이 서민들의 유리지갑 털고 그리고 또 뭘 했대더라? 그 다음에 담배세 올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 한마디로 가을에 돈을 더 빌리겠다 이거를 지금 신청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504조 원을 쌓아둔 재벌들한테 그 10개만 504조 원이니까 뭐 1000개로 넓히면 더 어마어마할 거야. 504조 원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한테 한 해 동안 세금을 7조 원씩 깎아주고 있다고. 그래놓고 그 모자란 세수입을 우리 같은 평민들한테 악착같이 핏빨아서 지금 걷어가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 원을 풀었다는데 서민들에게 도움된 건 단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리고 부자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준 거야. 그게 박근혜식 정치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살릴 거라며. 이명박이 되면 경제 살린다더니 이명박은 사기꾼이라 안 되고 박근혜는 박정희한테 배운 게 있어서 살린다더니 뭘 살렸어? 뭘 살렸어? 독재 정치 부활시킨 거 말고 뭘 했어?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예. 진도에서 진도 군민들이 팽목항에 있는 리본과 이런 그 유가족 시설들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거 모두 보셨죠? 예. 여러분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진도 군민들이 팽목항 철수를 요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팽목항 철수를 요구했다는 뉴스가 모두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진도군이 요청한 게 그게 아니래. 팽목항 철수를 요청한 게 핵심이 아니었어. 팽목항 리본 철수를 요구한 게 아니라 진도 국민의 요구는 뭐였냐 하면 진도 국민의 요구는 지금 진도가 세월호 사건 이후 너무나 경제 손실이 심한데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 보상도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면 팽목항 리본을 철수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팽목항 리본을 철수하라는 게 목적이야? 구제를 해달라는 게 목적이야? 진도 군민들이 지금 세월호 리본을 무조건 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 구제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팽목항 사건 이후로 진도 군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니까 특히 이 미친 새끼들이 이 여론 조작단이 진도에서 나오는 해산물은 더럽다 이러면서 그래서 진도 해산물이 안 팔리고 있다며.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있으니 그 구제해달라는 얘기를 한 건데 모든 뉴스에서 일제히 팽목항에서 세월호 리본 철수 요구라고 나왔어. 이야, 진짜 이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언론의 이 진짜 이 간악함은 이 간악한 언론들. 이 썩을 놈들 진짜. 정부 차원의 진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지 팽목항 철수를 요구한 게 아니다. 사실 팽목항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팽목항은 온 국민이 기억하는 이름이 됐고 사실 그 팽목항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둘러볼 만한 거긴 하나의 나중이 되면 그 세월이 지나면 거기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는 곳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진도군에서 그 뭐라 그러나
이 추모객을 유치하고 그걸 어떻게 진도 국민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유도할 것이냐, 이거는 그 지역의 지자체가 고민해볼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 1년 넘게 1년 89일 동안에 진도 국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노력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 새누리가 당선되면 저기 호남을 뭐 어쩐다? 개뻥이야 그거 다.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 호남을 살려주겠다, 개뻥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이에요, 요즘에 풍수해보험을 홍보를 하는데 난 옛날에는 그 풍수해보험이라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원래부터 있었나요? 요즘에 이제 라디오 뉴스에서 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막 해. 그러면서 막 지붕이 날아갔대요, 막 태풍으로 피해를 봤다, 막 그러면 연마을은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그 보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옛날에는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걸 난 몰랐어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큰 돈을 내더라고. 풍수해보험을,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에 풍수해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인데 그게 꽤 큰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뭐야? 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모든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았다가 사고가 난 사람에게 그 돈을 주는 그런 거잖아. 돌려받지 못하는 돈. 그게 보험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그 풍수해보험으로 돈을 내는 농민들은 그 풍수해가 안 나면 그 돈을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야. 옛날에는요, 소위 노무현 대통령 때 1조 6천억의 무슨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 대통령 교부금. 누가 만들어주는 돈인지 모르는데 1조 6천억 원이라는 교부금이 나왔어. 그 교부금을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모든 대통령이 받았던 돈이래.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개인 정치 자금으로 쓰지 않고 그걸 풍수해를 입은 지원 재난 지역의 구호기금으로 주고 그렇게 썼어. 1조 2천억? 6천억 아니고? 난 1조 내가 숫자가 약하니까. 하여튼 1조가 넘는 돈을 그거를 그 재난 지역에다가 구제하는 기금으로 그 돈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무슨 난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거나 그렇게 긴급 구호자금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결국 나는 이 풍수해 보험도 그 정부에서 감당해야 될 농어촌 지원을 결국 농민들끼리 네 돈 내서 해. 그렇게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자연재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이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정확한 예측 보도를 해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농어민들이 제대로 대비를 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지붕이 날아가거나 이런 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하게 뭐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그건 정부의 역할 아니야? 근데 그런 역할 하나도 하지 않고 풍수해 보험 들어서 니네 손해보면 농민들끼리 돈 내서 해결해라. 그게 지금 풍수해 보험 아니에요? 난 좀 그거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에 태풍 피해, 이번에 태풍 예보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틀렸다며. 이명박 때 기상청을 민영화한다고 기상청 청장을 막 수입하고 벨지랄 다 하더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상청은 정확한 보도 예측을 못해. 예측 보도를 못해. 농어민 피해가 왜 나겠어? 정확한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니까 나는 거 아니야. 평상시에 농어촌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노출된 거 아니야. 위험해. 이걸 또 농민들끼리 해결하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대한민국을 떠나면 어디서 살게? 네가 외국말도 못하는 것들이 꼭 대한민국을 떠납시다래. 외국인이 길 물어보면 못 들은 척하면서 지나가는 주제에.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 자, 그리스. 예.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스가 지금 빚더미에 앉은 이유가 그리스 사람들이 나태하고 그 복지 지출만 많이 하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뻥치는 거, 이거 진짜 언론의 사기야. 그리스 사람이 OECD에서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 일한대.
OECD에 가입된 유럽 중에 그리스가 가장 노동시간이 길대. 그 다음에 유럽에서 복지 지출은 가장 낮다는 거야. OECD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게으르고 복지만,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을 하려고 복지 지출이 많고 게을러서 망했다. 뻥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열심히 일했고 가장 오래 일하고 그리고 복지 지출도 가장 적은 나라에서 왜 망했냐? 왜 빚더미에 올랐냐? 부정부패. 그리스가 군부 독재였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나 오늘 알았네? 그리스가 군부 독재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대. 그리스가 군부 독재에서 해방된 게 얼마 안 돼서 EU가 만들어지던 시점 있잖아. 그리스가 군부 독재가 아주 오랫동안 군부 독재를 해오다가 EU에 가입하기 얼마 전에 민주화됐대. 그래서 아직 경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EU 체제로 들어가는 바람에 유로존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경제적 성장을 못했다네. 결국 군부 독재의 무능함, 그 다음에 군부 독재로부터 비롯된 부정부패, 그게 그리스 몰락의 원인이었던 거야. 우리나라 언론이 그걸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 나도 몰랐다니까. 이 군부 독재가 오래된 나라치고 경제가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의 군부 독재와 관계된 부정부패는 뭐냐? 군부 독재 시절에 워낙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권력자가 군인이 아니어도 부패가 남는 거야. 그 우리나라 지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교수가 되고 싶어서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똥을 먹이는 교수 밑에서 그 학대를 당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어. 부정부패가 만연하니까 미친 것 같아, 나라가. 국민들이 미쳐가고 있어. 정말 미쳐가고 있다니까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그래서 그 교수가 구속이 됐대. 나는 공개해야 된다고 봐. 그런 짓거리를, 무슨 디자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래. 디자인 업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 짓거리 했다는 거야. 미친 새끼 아니냐, 그거? 미친 새끼인지 미친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간들은요, 공개를 하고 아재 매장을 시켜야 돼, 사회적으로. 왜? 나는 인간에 대한 가혹행위는 살인과 맞먹는다고 봐. 인간에 대해서 1년이나 그 짓을 했다는 거야, 제자한테. 교수 시켜준다고.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또 뭘 했대더라? 비닐을 얼굴에 덮어 씌우고, 얼굴에다 뭘 발랐대더라? 고춧가루를 발랐대든가? 그런 짓을 했대. 완전히 사이코패스 아니야? 자기 제자를 어디에다가 이제 취직을 시켜놓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교수가 될 거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놓고 취직시켜놓고 그 제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걔를 1년을 고문을 했다는 거야. 스프레이를 쐈다고? 이게요, 이런 일이 자, 이거는요, 그냥 단순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이거는 권력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교수가 제자한테 이런 짓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 문화의 전당, 한마디로 이 철학적인 존재들이 제자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대학의 교수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이건 뭐냐? 이 사회가 권위주의화되다. 한마디로 권력에 종속되는, 무조건 권력을 많이 가진 놈이 짱 먹는, 한마디로 권력이 수평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표시예요. 이 교수의 범죄는 그런 범죄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 교수 하나가 미친놈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한번 찾아봐. 미친 교수들이 많아. 여러분, 이게요, 이번 사건만 단독적으로 볼 게 아니야. 잘 봐봐. 교수 성추행 성폭력 사건 지금 계속 있었잖아. 교수 성폭력 사건,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그 사건들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제자들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문화가 지금 번성하고 있다는 거야.
이놈들은요, 언제? 민주화 시대에는요, 그, 민주정부를 굉장히 욕했어요. 김대중 노무현이 애들을 못 때리게 해가지고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런 인간, 그런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애들 몽둥이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권력으로 제자들을 착취하고, 그런 걸 정당화하는 문화. 이게 권위주의 문화야. 그 권위주의 문화는 언제 강성하냐?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 그런 권위주의 문화가 심각해져요. 지금 우리 사회가 박근혜가 들어온 다음에, 박근혜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사상과 문화가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야. 이게 다른 것보다 사상과 문화가 병들잖아요. 이건 복구하는데 몇십 년 걸려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4대강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야. 사상과 문화가 병든 건. 자, 어쨌거나 이 그리스의 문제는 이 군부 독재, 무능한 군부 독재와, 장기적인 무능한 군부 독재와 그 뒤에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 그게 원인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제히 치프라스의 패배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치프라스의 패배, 메르켈의 승리라고 보도하고 있어. 그죠? 지금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가혹한 더 가혹한 뭐래더라? 규제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의 젊은 지도자가 진 거라고 막 강조하고 있어. 긴축안. 더 가혹한 긴축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치프라스가 진 거다라고 막 이제 막 주장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정말 치프라스가 진 걸까요? 이미 지난번에 치프라스가 쫓겨나는 그러니까 그리스 자체가 유로시티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어. 쫓겨나는 상황이었는데 치프라스가 마지노선을 그어서 그 유럽하고 재협상을 얻어낸 거야. 무조건 돈을 그 2차 마감 시간에 돈을 못 갚으면 그리스는 그냥 망하는 거였어. 근데 그 망하는 나라를 치프라스가 재협상을 해갖고 살려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제히 되게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거야. 일제히 부정적으로 치프라스가 지고 메르켈이 이겼다라고 보도하는 거야. 나는 이거 진짜 사실일까? 원래 지난번에 2차 그 기한을 넘길 때 그러면서 과연 더 긴축안, 더 혹독한 긴축안이다. 그게 맞을까? 나는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언론을 비롯해서 재벌 권력에게 개기면 죽인다. 재벌 권력에게 개기면 죽는다. 그런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메르켈이 이기고 치프라스가 졌다라고 보도하는 거 아니냐. 나는 우리 언론의 그리스 보도가 굉장히 왜곡되고 편파됐다고 생각해. 왜냐? 지난번에요. 국민투표 했잖아, 그리스가. 그 국민투표에서 치프라스에 대한 그리스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프라스가 반반 나올 거라, 이렇게 보도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리스의 국민들이 치프라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표를 하면 반반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까보니까 치프라스 지지율이 높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정확히 보도하고 있지 않다. 60대 40으로 나온 걸 50대 50이라고 뻥까다. 20%나 이긴 건데 치프라스가. 그걸 막상막하라고 뻥깐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 언론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한 거야. 그 전 세계 언론이요. 아주 편을 먹고 교묘하게 이 언론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말 경제적 약자는 무조건 짐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리스가 그 지경이 된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의 부자들 중에서도 그리스 부자들이 탈세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그걸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리스의 탈세율이 제일 심각한 문제래. 그리스가 유럽의 OECD 중에 탈세가 제일 많은 나라래. 부정부패와 탈세가 제일 심각한 나라가 그리스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그걸 복지 문제 때문이라고 교묘하게 보도하고 있는 미친 새끼들이지. 왜 또 들어와갖고 소설 쓴다 그래?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온 거라고. 뭐가 소설인데. 전 세계 언론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소위 통신사라는 거. 그 통신사라는 것들이 서로 전 세계의 언론사들을 묶어내는 거잖아.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을 통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제히 IS 보도하다가 일제히 또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보기에는 나의 주장이 소설로 보이지. 미안하다. 너는 아직 빨간 약 파란 약을 제대로 선택을 못했구나. 너는 여전히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살고 싶은 거지. 그래, 너는 계속 그 약을 먹어. 사실 진실은 감당하기 어려워. 솔직히요. 우리 방송을 듣는 많은 분, 내가 우리 방송 시청자의 5단계가 있다 그랬잖아. 뭐야 이 여자? 이렇게 못생기고 목소리도 시끄러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봐? 1단계, 2단계,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아. 3단계, 어머, 망치 부인님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하시지? 무조건 믿는 단계야. 4단계, 망치 부인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냐, 세상은 안 변하는데. 그리고 떠나서 떠돌다가 몇 달 뒤에 사고 나면 조용히 와서 마치 오랫동안 있었던 척 하는 5단계. 5단계부터는 이제 정착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진실의 무게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4단계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야. 솔직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망치 부인을 알기 전보다 알게 된 후에 정말 더 많이 괴로워졌다는 분 손.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 방송을 알기 전보다 안 뒤에 더 괴로워졌다라는 분 손.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단순하게 언론이 유도하는 욕을 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많어? 이렇게 4단계가 많단 말이야? 이거 좀 4단계 검사하는 건데. 지금 너무 많어. 예, 이렇게 망치 부인을 알고 난 다음에 괴로워진 사람이 너무 많아.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지금 4단계를 겪거나 5단계인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진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 사실 몰랐다면, 차라리 내가 몰랐다라면, 마치 그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가 그 파란 약을 먹었다면, 빨간 약을 안 먹고 파란 약을 먹었다면 그냥 모르고 살아갔을 텐데, 빨간 약을 먹어서 얼마나 개고생을 해. 기관원들한테 쫓기고. 그죠? 이게 파란 약인가? 진실의 약이 파란 약인가? 어떤 게 진실의 약이야? 무슨 색깔인지 나 지금까지도 모르겠어. 좌우지간 진실과 가짜, 그 약 중에 진실의 약을 먹고 개고생을 당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쟤네들을 보면, 그래, 이게 소설로 보이지? 그래, 소설로 생각해라.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왜? 이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솔직히 지금 이제 그 다음 조사, 우리 방송을 알고 우리 방송을 듣게 되면서 이 진실에 충격받은 분, 소위 이제까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돼서 충격받았던 분 손. 이제까지 망치부인 방송을 몰랐을 때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돼서 그 정말로 충격받았던 분들.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믿고 살았는데,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이게 감당할 자가 따로 있어. 진실을 감당하는 무게는 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설이라고 믿는 애들은 끝까지 소설이라고 믿다가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 내일 얘기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얘기할 거 다 했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어떻게 바꿀까요? 이건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사실 오늘도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그 충격받고 놀라신 분들 많으시겠죠. 네. 이 노래는 뭐 이 386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386은 민주화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그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60년대생이고 80년대 학번으로 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 30대였던 사람들을 386이라고 불렀어요. 예. 근데 나는 이게 그 학생운동 세력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하기보다 나는 민주주의자다라고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그 뭐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는 중고등학교 뭐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나라다를 믿으면서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꿈꾸는 여러분 모두는 민주주의자입니다. 저들은 끊임없이 이번에 내가 오늘 제목 그걸로 할걸 내일 그걸로 다 바꿔야 되겠다, 끊임없이 여자와 남자를 대비시키고, 예, 영남과 호남을 대립시키고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대립시켜서 분열 이간을 시켜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너는 보수니 진보니라고 물으면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냐 마냐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 세대, 영남과 호남으로 나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는 진보와 보수의 마음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진보인지 보수인지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예요. 결국 사상적으로 분열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뭐 진보와 보수로 분열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독재 세력으로 분열된 나라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의 전쟁 공포를 팔려는 자들의 대립이에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주인이 재벌과 그 특정 정치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립인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재벌과 서민의 대결이죠. 예, 우리나라는 민주 대 반민주, 민주 대 독재, 그 다음에 평화와 전쟁 세력, 그 다음에 서민과 재벌의 대립, 이게 우리나라의 대립이지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영남 대 호남 개뻥이에요.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봐야 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간절히 소망하면,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도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김대중 노무현 때 못한 과제 이루어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뻑하면 외국 간다고 뻥치지 말고, 외국인이 말 걸면 냅다 도망가면서 뭐만 하면 외국 간대. 자, 오늘 방송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면 추천. 예,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별풍선 쏘신 분들만 사랑하게 될까봐 일부러 이렇게 그 별풍선 쏘신 분들을 불러드리지 못한 점, 그 밖에 스티커와 여러가지 후원해주신 분들 불러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371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터서 팟캐스트와 또 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우리 여러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문제가 있네. 내일 낮 2시에 해야 되는데 제가 내일 그 저녁 때 일이 있어요. 재판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재판정을 나가야 돼. 증인으로 나가는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내일 방송은요
그 안타깝지만 1시부터 4시까지. 예. 내일 방송은 1시부터 4시까지. 예. 그러니까 그 1시부터 4시까지만 방송을 하고 그 우리 동네 북부지원이라 가까워요. 예. 북부지원이라서 내가 이제 가까이 갔다 올 거니까 아니면 그냥 1시에 사람들 많이 안 오니까 그냥 내일은 2시부터 4시. 2시간만. 딱 내일은 2시간만. 내일도 그냥 2시부터 4시. 대신 내일은 2시간이야. 내가 법정을 가야 되니까. 내일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하는 날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근데 몰라. 내일 1시에 시작할지도. 내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데 1시부터 와서 기다려봐봐요. 많이 모여있으면 1시에 한 1000명 넘으면 그때 시작할게.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그러고 보니까 어저께도 5시 반, 오늘도 5시 반. 내가 이번 주에 벌써 30분, 1시간 오버했어. 내일 2시부터 4시 할 거야. 잔말하지 마. 내일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할 거야. 월요일날 30분 오버, 화요일 30분 오버.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